천년 고도구 노전주. 한옥의 수려한 곡선과 활기찬 관광객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 도시의 한편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이 숨어 있습니다. 바람결을 타고 옅으면서도 씁쓸한 묘한 향기가 흐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연이나 음식 냄새가 아닌 아득한 세월의 냄새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종이를 만들기 위해 당나무 껍질을 잿물에 삶아내는 이제는 거의 잊힌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낡고 빛바랜 현판이 걸린 송월당 송유의 당이라는 이름의 한지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굳게 닫힌 문 안, 먼지 쌓인 작업장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계승자 서지우가 홀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고 할아버지가 지켜온 이 업예을 그녀는 쓰러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롭게 붙들고 있습니다. 공방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그 침묵을 깨는 것은 낡은 환풍기 소리도 기계 소리도 아닌 오직 지우의 깊은 한숨과 그녀의 젊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뿐입니다. 지우의 손은 그녀의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거칠고 투박합니다. 섬섬옥수 CNCN유셔여야 할 20대의 손은 잿물에 대고 당나무 껍질에 쓸려 생긴 굳은 살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을 이 일에 바친 아버지의 손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공방, 그녀는 거대한 나무 지통주통 앞에 섰습니다. 당나무 펄프가 안개처럼 피어오른 흐릿한 물속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만 한 커다란 발을 담급니다. 물을 떠내고 흔들고 덜어내는 동작. 외발로 물을 뜨고 쌍발로 물을 거르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정교한 몸짓은 이미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물 흐르듯 유려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압니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난 한지는 그저 잘 만든 종이일 뿐이라는 것을. 젖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마다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아버지가 만든 한지에서는 분명 만졌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빛에 비추었을 때 아른거리는 깊은 숨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종이에 콘혼이라 불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모든 기술을 따랐지만 그 혼을 담아내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종이는 차갑고 그저 얇은 막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목재 선반 위, 아버지의 손때 묻은 연장들 옆으로 현실의 민낯이 날아와 쌓여 있습니다. 선명하고 위협적인 붉은색 글씨로 찍힌 압류 예정 통고서. 그것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고지서, 밀린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종이의 산사는 그녀가 만들어내는 한지의 더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높아져만 갑니다. 젖은 발을 들어 올리는 팔의 무게보다 이 붉은 종이 한 장이 주는 압박감은 몇 배나 더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전통 계승, 천년의 유산. 세상은 거창한 이름으로 그녀를 불렀지만 그 이름들은 당장 다음 달의 이자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비싼 전통 한지 대신 마트에서 파는 값싼 기계식 종이에 밀려 송월당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이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 지우는 이 자리가 자신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며 이 모든 것을 그저 과거라는 이름으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공방의 낡은 나무 문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열린 것은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마을 입구에 이곳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검고 매끄러운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30대 중반의 여성 김유진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싼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이 울퉁불퉁한 흙바닥을 또각거리며 내는 소리는 이곳의 느린 시간을 깨뜨리는 불협화음 같았습니다. 국내 최대 문구 생활용품 기업 K-페이퍼의 CEO인 그녀는 송월 땅에 허물어져 가는 외벽을 마치 숫자가 적힌 재무제표를 훑어보듯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천년의 역사가 아닌 활용 가능한 브랜드 스토리와 콘텐츠만이 보였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은은한 당나무 잿물 냄새가 밴 공기를 자신의 값비싼 향수로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지친 얼굴과 거친 손을 잠시 살폈지만 그 눈에는 어떠한 공감이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데이터를 숭배하는 사업가의 냉철한 판단만이 번뜩였습니다. 김유진은 값비싼 가죽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송월당 브랜드 가치 평가 및 인수 제안서였습니다. 그녀는 지우에게 숨막힐 듯 정교한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송월 땅의 이름, 즉 브랜드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핵심 기술을 K-페이퍼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제시된 금액은 정확히 은행의 부채를 갚고 지우가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벗어날 수 있을 최소한의 액수였습니다. 유진은 효율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통공예의 시장 점유율이 매년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거대 자본과 시스템에 편입되어 프리미엄 라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논리 정연했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할아버지의 역사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사형 집행 선고문처럼 들렸습니다. 김유진이 떠난 공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공허한 정적이 아니라 굴욕감과 절망감이 소용돌이치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팔리지 않는 전통은 박물관에나 가야 할 유물일 뿐 가치가 없어요. 그 안은 그 냉혹한 문장이 텅 빈 공방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팔리지 않는 종이를 만들고 있었고 이 공방은 유물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일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지우는 먼지 쌓인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날이면 이 나라 최고의 한지는 살아있는 당나무에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나무는 산속 깊은 곳에 은둔하며 오직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만 나무를 키우는 한 늙은 장인만이 다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박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흘려들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지우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작업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그 방 영감이 사는 산기슭의 약도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송월당의 문을 며칠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 속 희미한 약도 하나에 의지해 무작정 산으로 향했습니다. 전주의 번화가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산길을 며칠 동안 헤매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이것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 수없이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안개가 자욱한 깊은 골짜기 사이로 믿기지 않게도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자 공기부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매캐함은 사라지고 흙과 나무가 내뿜는 맑고 서늘한 기운이 폐부를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수백 년을 자라온 듯한 당나무 숲이 펼쳐졌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유난히 푸르고 기묘한 생명력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숲 한가운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작은 초가 자오자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흙이 잔뜩 묻은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묵묵히 당나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온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가 바로 박동명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송월당의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제발 그 살아있는 당나무 껍질을 팔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동명은 지우의 다급한 말을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해 묻지도 공방의 형편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잿물과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손을 한 번,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갓 베어낸 당나무 가지가 쌓인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저것들을 모두 삶고 껍질을 벗겨야 하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꼬박 사흘간 지우는 박동명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얻기 위한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당나무를 베어 나르고 거대한 무쇠 가마솥에 불을 지펴 잿물에 당나무를 삶았습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삶아진 당나무를 꺼내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씻고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달빛 아래서 껍질흙피를 벗겨내고 다시 흰 껍질백피를 골라냈습니다. 송월당에서 하던 일이었지만 이곳의 노동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우의 손은 부르트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박동명은 사흘 내내 지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는 첫눈에 알았습니다. 저 젊은 처자의 손기술은 이미 장인의 경지에 올라 있다는 것을. 당나무를 다루는 솜씨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한치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조급함과 불안감을 말입니다. 그녀는 재료를 소중히 다루었지만 재료와 교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빚과 공방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차가운 냇가에서 당나무 껍질을 두드려 섬유질을 풀어내는 도침다어전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박동명이 방망이질을 멈춘 지우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잎사귀가 부서지는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기술은 흠잡을 데가 없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해. 종이는 다 안다네. 자네가 종이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종이와 함께 창조하는지를 말이야. 박동명은 지우를 이끌고 당나무 숲 뒤편에 숨겨진 더 작고 오래된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송월당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고 낡은, 그야말로 수백 년 전의 공방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흘벽에는 단 한 장의 한지가 햇빛에 마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한지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새하얗지도 기계처럼 매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당나무 섬유질이 성기게 얽혀 있고 군데군데 티끌도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지를 통해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그 종이를 투과하는 순간 지우는 보았습니다. 종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빛을 머금고 그 빛을 부드럽게 퍼뜨리는 것을, 섬유질 하나하나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얽혀 종이 전체가 따뜻하게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종이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매고 자신에게 그토록 말해주려 했던 종이의 숨결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재료와 교감하는 마음이 빚어낸 생명이었습니다. 한편 지우의 거절과 침묵에 부딪힌 김유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보망은 지우가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박동명이라는 은둔한 장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즉각 파악했습니다.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송월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 노인의 원재료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그녀는 즉시 법무팀과 개발팀을 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박동명에게 지우가 거절했던 액수의 몇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당나무 숲 전체의 독점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동명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내 나무들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네. 그저 내가 돌보는 생명일 뿐이지. 데이터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진은 생전 처음 맛보는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훔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유진의 팀은 밤을 틈타 몰래 숲에 잠입해 당나무 주변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드론을 띄워 박동명의 재배 방식과 환경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학 비료와 첨단 온실 시스템을 이용해 장인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복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완벽하며 살균 처리된 모조품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날, 박동명은 지우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장 정성껏 준비한 최고급 당나무 껍질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그는 어떤 비법이나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종이를 따라 만들려고 애쓰지 말게. 송월당의 종이를 만들게. 이 당나무가 자네의 손을 통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게. 지우는 송월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방 구석의 붉은 압류 통지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선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에게 주어진 마감 시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방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종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이와 함께 명상했습니다. 박동명의 지혜, 즉 재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아버지가 물려준 정교한 기술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20대 젊은 예술가로서의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평한 종이 한 장을 뜨는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젖은 당나무 펄프를 엮고 접고 쌓아 올리며 마치 흙으로 도자기를 빚듯이 새로운 형태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의 거친 질감과 현대적 디자인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거대하고 둥근 다랑아리 형태의 한지 조명 조형물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송월당의 모든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로 그날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한민국 공예 비엔날레의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희망인 다랑아리 조형물을 출품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전시장 중앙 가장 화려한 부스는 단연 K-페이퍼의 차지였습니다. 유리관 속에 전시된 그들의 마스터즈 퀄리티의 한지는 먼지 하나 없이 균일하고 완벽하게 희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작품은 전시장 가장 구석진 어두운 공간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대상 발표를 위해 장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시장 구석에서 지우의 다랑아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듯 은은하고 따뜻한 빛을 켜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른 그 거대한 달은 전시장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빛은 불완전하고 거친 한지의 섬유질을 그대로 투과하며 박동명이 말했던 모든 숨결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천년의 세월을 견딘 영혼이 담긴 살아 숨쉬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술렁임이 일었고 비평가들과 바이어들이 홀린 듯 그 작품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수상작으로 송월당 서지우의 다랑아리가 호명되었습니다. 얼떨떨하게 무대 위에 오른 지우. 그때 심사위원장이 시상을 위해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박동명 한지장이었습니다. 박동명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우를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평생을 찾아온 한지가 제품이 아닌 삶임을 이해하는 진정한 후계자를 찾았노라고. 그는 서지우를 자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공식 이수자이자 송월당의 다음 수호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기적처럼 송월당을 구원했습니다. 상금은 빚을 청산했고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의 유일한 이수자라는 명예는 전 세계의 존경과 주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혼 없는 모조품을 만들려 했던 김유진의 시도는 오만함에 대한 교훈으로 남겨진 채 잊혔습니다. 다시 봄이 찾아온 송월당. 공방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젊은 제자들의 조용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지우는 시냇가에 서서 새 당나무 껍질을 씻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마음은 평온하고 충만합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당나무 향기 속 씁쓸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과 유산 그리고 다시 쉬기 시작한 숨결의 향기만이 가득합니다.